네, 수요일에 수 읽는 남자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모시고 이번 주에 수 한번 싹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커피 마시고 싶다고요? 왜 커피도 안 주고 여기는? 예, 조만간 드릴 겁니다. 영상 나올 때. 예, 커피 안 줘서 화난 남자, 수 읽는 남자 최진봉 교수님. 예. 분장을 못해서. 아니 좀 잘생겼어요. 원래 제가 20분에 시작인데 네. 너무 일찍 들어와가지고. 원판 보존의 법칙. 알겠습니다. Don't worry. 네. 알겠습니다. 네, 커피, 그다음에 분장. 네. 또 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교수님을 화나겠나요? 어제 뭐 그 뉴스 보셨겠죠? 전수미 변호사도 아니 김건희 때문에 내란이 일어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박성재한테 문자 보내고 김건희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건 관련해서. 그리고 뭐 김혜경 여사, 김정희 여사 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뭐 서울경찰청장이었죠. 전 서울경찰청장 헌재에 나와서 가정사 얘기를 또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한 게 결국 자기 부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이건 이제 수사 결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검의 조사 결과 보면 이 박성재하고 김건희 두 사람의 이 문자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뭐 대통령 부인이 뭔데 그 뭐 자기 사건 관련해서 물어보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야 한동훈은 나경원한테 자기 빼주라고 얘기했다고 고발하고 막 공개하고 이러더니 박성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체? 근데 구속도 안 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법부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줄줄이 그냥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예, 박성재를 그 지휘 감독한 게 이번에 그 문자 통해서 했는데 네. 뭐 본인 수사에도 직접 관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 수사 그다음에 관련해서 김혜경, 김정수 네, 왜 두 분에 대해서. 진척이 없냐?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그냥 본인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상당히 발언을 그렇게 보여진다고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누구야 이원석 검찰총장 관련해서도 어디서 무슨 뭐 찌라신가 그런 거 올려 또 보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압박을 받아가지고 수사팀을 바꾼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박성재라는 사람은 대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문자 보낸다고 그거 따라서 하고 그거 거기에 의도된 대로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지 윤석열 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날 수밖에 없지. 김건희가 이런 사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럼 실제적으로 VIP 1, 김건희가 제로였다는 게 밝혀지는 거 맞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전수미 네. 변호사도 얘기하시고. 네. 본인은 그렇게 안 보십니까? 뭘 그렇게 안 봐요? 자꾸 나를 이것 보세요. 제가 지금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위 조절하시고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건희 하면 원뿔원 윤석열인데 네. 비상계엄 선포 바로 12.3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맞아요. 그걸 두고서 중앙일보에서 이제 관련 사설이 냈는데 사과하자, 투쟁하자, 계엄 1년째 싸움만 하는 국민의힘. 굉장히 국민의힘한테 돌직구로 날린 중앙일보입니다. 이 사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는 중앙일보를 저는 믿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래요. 보수 언론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또 하나 의미는 첫 번째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보수 언론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 애정 어린 질책이다.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망하는 게 별로 안 좋게 느껴지면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네, 그렇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네. 그래서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보수 언론도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 다시 좀 제대로 가라. 그런 의도가 아닐까. 진짜로 뭐 정말 뭐 물론 지금 그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보수가 괴멸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험성, 이런 어떤 걱정
우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칼럼이 아닌가, 사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동아일보도 애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따끔한 비난을 했는데 아스팔트 우파의 정체성을 장동혁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폭주하는 장동혁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 말이 없느냐 이런 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도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보수 진영이 결집해서 다시 어떤 세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본인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될 거고,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지방선거 폭망할 것 같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언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본인들 이익과 연계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무슨 뭐 정말 정의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보수 언론은 본인들의 이해관계, 그게 이제 보수 지자체장들이나 또는 뭐 중앙정부는 이미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고 광고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지자체들 광고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몰라요. 지자체 광고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국민 혈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큰 언론사, 특히 이제 조중동과 같은 대형 언론사들한테 많이 가요. 그리고 협찬 같은 거 하고 기획 같은 거 하고 행사하고 이게 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과 얽혀 있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은 보수 진영의 지자체장들이 들어와야만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무리한 장동혁에 대한 어떠한 국민적 경고일까요? 부산에 갔을 때 장동혁 똑바로 해라, 물러나 이런 식으로 큰 목소리가 들려서 이게 국민의 민심인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장동혁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 변한 거 보셔서 어제도 보니까 어제 이제 뉴스에 나온 거기 가서도 그렇고 뭐라더라 투쟁이 혁신이래요. 그런 논리는 어디서 가는지 투쟁이 혁신입니까? 아니 혁신과 투쟁이 혁신이다. 투쟁의 대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혁신입니까? 아니 이재명 아웃, 대한민국 고온 이런 명언까지 남기셨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생각을 좀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판사까지 했다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아웃되면 대한민국이 고를 합니까? 스탑이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거기 집회사는 물론 그 소리를 냈던 사람이 어떤 국민의힘 지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소리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한두 번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장동호 대표는 계속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아스팔트 구구 세력과 손잡고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나경원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소위 중진이라고 하고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송원석 마찬가지 반성이나 사과나 아니면 내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한두 사람이 어떤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어제도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몇 마디 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할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대여투쟁, 강력한 대여투쟁에 대해서 아마 조선일보조차도 장동혁 지금 위험하다, 문제 있다라고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 결국엔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의식한 그 열등감의 발로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고 언론사들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기사 내용들을 보면 보수 언론들이 장동혁하고 한동훈은 약간 띄워요. 특히 한동훈을 더 띄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기조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보수가 장동혁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한동훈을 띄우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 온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저는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 그런 기조로 가는 게 정말로 국민의힘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보수 언론들이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연관돼서 국민의힘을 어쨌든 중도층도 약간 좋아할 수 있는 모양새로 바꿔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다. 결국 자기 이해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보수 쪽에서 목소리인 것 같은데 장동혁이 유승민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포용을 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 이런 조언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불가능해요. 아니
아니 그 사람들을 포용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고요. 물론 뭐 유승민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결이 다를 수 있는데 한동훈은 저는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거든요. 발언하는 내용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좋아하는 팬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럼 이준석은 어때요?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포용하면 뭐 영웅된다. 아니, 보수 영웅된다. 무슨 보수 영웅이 돼요 이준석이. 오늘 내가 그걸 보니까 또 화나는 뉴스가 또 하나 있네. 네, 얘기해 주세요. 이준석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경찰이. 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경찰이 지금 제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는 거죠 대체? 전 국민적 모욕감을 줬잖아요. 그 방송은 솔직히 나이 연령대가 전체 전 연령분인데 가족끼리 보다가 이준석이 그런 발언하니까 너무 놀라고 트라우마도 생기고 어떻게 이런 발언을 대통령 선거 공개 토론회에서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발언이 허위사실의 유포야 명예훼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의견이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의견이 아니었죠. 아니 이준석이 나와서 발언한 내용이 의견 개진이었습니까? 아니 어떤 사실을 적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명예훼손이 일어났으면 심지어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도 있잖아요. 네, 실제 그 법이 존재하죠. 네, 근데 물론 그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정말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명예훼손이 일어났고 근데 그게 어떻게 어떤 사건을 얘기했지 어떻게 의견 표시냐고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 문제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하는 경찰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결국에 이 젓가락 발언을 한 건데 거기에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불송치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국민 상식에 맞는 건지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여성단체에서도 항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항고를 하든 항고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검찰이 다시 고소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변호사님 불송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불복하면 다시 이제 검찰에서 이제 다시 재조사해라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와야죠. 근데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이 무혐의 처분 나온 것은 국민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 전체가 피해자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혐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럼 선거 때 나와서 아무 말을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근거 없이 막? 그리고 이렇게 혐오적인 발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대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면 법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대체?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에 대한 이제 국민 상식선에서의 제대로 된 재수사, 그다음에 증거 불충분으로 된 거니까 이게 증거 불충분이 맞는 건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국민일보 다시 돌아가서 보면 민주당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내란 재판부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란 전단 재판부 추진해야 된다, 사법개혁 해야 된다. 이거 너무 문제 많다. 지금 재판 진행되는 거 봐라, 문제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강행을 하니까 이거는 오히려 계엄이나 탄핵, 이 세력에게 어떤 불복의 빌미를 줄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 따지면 아니 내란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특별 재판부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아닌 사람이 재판하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란 재판부, 전담 재판부로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전담 재판부는 지금 법원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 따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빠르게 속도를 내서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고. 실제 법원에도 그런 재판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동폭력 전담 재판부라든지 성폭력 전담 재판부라든지 특히 또 뭐 특허 관련된 거나 이런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판사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 많아요. 지금도 많이 있다고요. 아니 법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던 그럼 이 국민의힘의 논리로 따지면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담 재판부는 다 불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재판 결과 나온 건 다 불복해요? 누가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체? 아니 논리를 제대로 국민일보라는 이 언론사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전담 재판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판사가 아닌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한다거나 변호사가 판사를 맡는다거나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논란이 되고. 근데 실제 법원에 있는 사람 판사들 중에 따로 몇 명을 꾸려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뭐가 문제인데요 대체.
아니 지경 같은 사람도 판사하는데 그 재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 아니 너는 재판하면서 물론 저는 이제 전수희 변호사는 늘 뭐 재판장에 가봤겠지만 일반인들 안 가보잖아요. 네. 나는 판사가 그런 줄 몰랐어요. 배고프냐고 밥 먹고 하자 그러고 뭐 왜 오늘은 안 해요 절대. 그렇게 그러니까요. 안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요? 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나는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그거 보면서. 무슨 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심기 보좌 역할도 판사 역할인가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화를 내야지 국민일보는. 그걸 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가 문제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법원에 구성돼 있는 전담 재판부들은 뭐냐고요, 다. 그걸 저는 묻고 싶어요. 법원에 있잖아요, 전담 재판부들. 내란 말고 아직은 없지만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는 없지만 다른 전담 재판부들이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 그 재판부들이 재판하는 거 다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논리가 왜 그래 이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면 추진하겠다가 지금 민주당 입장인데 네. 오히려 이제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또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죠. 이거는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세력을 짓밟기 위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담은 거다. 너무 무리한다.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진짜 어처구니. 어떻게 이게 종교계에서 하는 언론사마다 왜 그래? 이거 국민일보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언론사잖아요. 세계일보는 통일교에서 만든 거고.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진짜? 아니 이 사람들은 아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강성 이게 뭐 짓밟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이게 또 말이 안 되고요. 강성 지지층의 바람만 의식한 행보라고요? 아니 국민들이 내란이 어떻게 일어났고 내란에 관여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다 거의 다 동의합니다. 정말 극렬 윤석열 찐윤이라고 얘기하는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빼고는 그 사람들은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국민적 피해를 불러왔던 윤석열 내란 세력, 내란 우두머리 수계 피의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재판부 사법부가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이러다가 정말 풀려나게 생겼어요. 12월 넘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오고 지금 내란 일어난 지 1년이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법부는 대체. 다 들어주고 못 나오겠다면 뭐 좀 한번 나오시죠. 기일 한번 더 잡으시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재판부가 기일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피의자 형편 다 봐줘가면서 기일을 잡습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럼 전담 재판 만들어가지고 공정하게 잘 해보자고 하는 게 왜 문제냐는 거예요 대체. 그게 무슨 강성 지지층의 문제예요? 국민적 바람이에요. 국민적 바람. 네, 또 이런 국민적 바램이라고 표명을 하면서 아시아투데이 이런 글이 나왔는데요. 한쪽은 개딸, 한쪽은 윤어게인. 이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고 너무 강경하게 양극단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의 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당원 1대1 뭐 당원 뭐라 그러지? 투표권이죠. 1인 1표제 문제 가지고 양쪽이 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논란이보다 이제 민주당은 이런 1인 1표제로 가자.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건 맞죠. 그거 뭐 저는 동의하고요. 네. 당원 주권 시대로 가는데 이제 1인 1표제로 가는 문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중앙위에서인가 한번 제동이 걸렸죠.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의원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단점은 분명히 있죠. 단점이라고 하면 왜 대의원은 더 많은 표를 갖고 있고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으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있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1인 1표제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남이 선택한 사람이 민주당의 지도부나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호남의 당원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TK 지역이나 PK나 이런 경상도 지역, 영남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당원들의 표가 이제 적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제가 들어간 건데 이것도 많이 내렸어요. 예전에 뭐 200표인가 막 이랬잖아요. 지금 20표인가 그러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는 많이 민주당은 당원 주권 시대로 가고 있다고. 이걸 이제 1인 1표제까지 내리는 문제는 약간 고민이 필요한 지점은 있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정당화 하려면 네. 골고루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낮은 곳에 있는 의사도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반드시 강성 지지층들의 팬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민주 정당인 경우에 어느 정당이든 민주적 절차에 운영되는 정당이라면 당원들의 주권이 반영되는 게 맞죠.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장동혁이
오로지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과연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당원들의 주권을 반영해서 당을 민주화시키겠다는 것을 더 사람들이 싫어할지, 아니면 특정 어떤 세력, 찐윤이라고 얘기하고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을 기반해서 정치를 하는, 그걸 팬덤 정치라고 하는 거지. 뭐가 팬덤 정치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1인 1표제로 해서 운영되는 게 맞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뽑을 때 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1인 1표제로 운영하잖아. 그게 맞는 거잖아. 당원 주권제로 가자는 게 팬덤 정치, 이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장동혁이 하고 있는 그 정치는 팬덤 정치가 맞죠. 네. 자기 지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내부적 반발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걸 싸잡아가지고 양비론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마치 나쁜 것이 돼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란을 자행했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같은 격으로 논다, 이거 자체가 네. 민주당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비교가 아닌가 싶긴 그렇죠. 합니다. 맞아요. 네. 또 조선일보 이러한 글이 나왔습니다. 지금 3년 7개월 만에 용산시대가 저물고 다시 청와대로 복귀를 하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예비비 259억에 대해서 의결을 했던 걸로, 갑자기 근데 혈세 259억이 갑자기 1,300억 원, 1,300억 원 날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렇게 하면서 네. 윤석열 정부가 있었던 그걸 쓰기 싫어서 이렇게 이전하는 거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거 보면 이 기사 이제 사설이에요. 뭐 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는데 드는 경우에 혈세 1,400만 날린 대통령 이전이라고. 우선 비용부터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 의결했던 게 예비비 259억을 의결했는데 갑자기 왜 1,300억이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앞에 부분을 마치 이제 조선일보가 정의로운 척하는 거야. 윤석열이 옮길 때 1,300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날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렇게. 근데에서 대통령 집무실 서울 용산에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500억 가량으로 집계된다. 그러니까 아니 윤 정부가 대통령실 옮긴 800억을 왜 여기에 포함시켜 1,300 지금 장난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조선일보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은 거야.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다시 옮기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어찌 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뉘앙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 윤석열을 옮긴다고 할 때 왜 비판 안 했어요? 조선일보가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거의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고 비판하고 있을 때 조선일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을 편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옮긴다고 했을 때 과연 조선일보가 그때 비판을 했냐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냐고요. 그러니까요.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그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 이재명 대통령 시대, 그거는 첫째는요, 예산을 아끼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고.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들어가겠지. 왜냐하면 그거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합참으로 합참이 또 딴 데로 막 옮겨갔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 이전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 비용을 아끼는 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건물을 짓거나 불필요하게 이전을 또 다른 연쇄적으로 이전이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국방부가 나오는 바람에 그게 합참도 옮겨야 되고. 그 한남동 관저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을 막 여기서 끊어야 돼요.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멈추면 그게 또 세이브가 돼요. 그러니까 전략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숫자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이걸 얘기할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여러 가지 예산 낭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건 지적을 안 하고 맞아요. 다시 옮기는 게 문제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결국에는 프레임을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게 충격적인 이사 비용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아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용산을 옮겨가지고 보세요. 그 뭐 도청 당하죠. 그리고 옆에 지금 미군 부대 이전하긴 했지만 아직도 미군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안보나 보안 문제도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용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청와대로 다시 옮기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관저에 이번에 같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관저도 옆에 있으면 출퇴근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고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건 전혀 얘기 안 하고 마치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내로남불식 언론의
언론의 그 보도 이제 그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보도는 좀 지양해야 된다 싶기도 하고요. 또 한국일보 보면은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몇몇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잖아요. 그거에 네. 대한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참모 지방선거 차출 국정에 도움되나 이 사설 어떻게 보셨어요? 국정에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행정을 운영하면요. 행정에도 잘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지금 뭐 한강버스니 뭐 종면이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한강버스는 사고가 여러 번 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종묘 같은 경우에도 세계 뭐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만약에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지자체장이 오세훈이 아니고 민주당 정권에서 선출된 사람이었다. 민주당 출신으로 선출된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런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냐고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이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광역단체장의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들이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한 일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방선거 차출하는 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을 나가면 일을 못 해요? 자, 일기가 나갔어. 사람을 그 사람하고 평생 가야 돼? 아니 그 자리에 유능하고 좋은 사람을 다시 집어넣어서 새롭게 활력을 주고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인사적 어떤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일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면 2기가 들어오면 안 되냐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참모들 해왔어요. 보통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2, 3년 하잖아요. 네. 수석들 같은 경우 올해에도 뭐 2, 3년 하지 그 이상은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인재들이 거기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력도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인재가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게 왜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요 대체? 네, 또 다른 소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향신문. 이번에 아시겠지만 그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압도적인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98%. 네. 뭐 거기에서 뭐 공산당이냐 상대편에서 좀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런 말도 해요. 네. 그 나는 당당한 김영삼 키즈다. 나한테는 YS의 DNA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부산 출마 치아라마 이렇게 말을 했다는 조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진보적 원내 3당이 역할 다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사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김영삼 DNA 이건 또 뭐예요? 김영삼 퀴즈 이거 뭐예요? 저 처음 듣는 소식인데. 아니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의 정당의 출신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3당 합당하시고. 네, 그러셔가지고 네. 그 얘기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근데 뭐 경향신문 얘기하는 것처럼 원내 3당의 역할을 해라. 근데 이게 애매해요 아직. 그러니까 진보적 원내 3당의 역할을 해라. 무슨 의미인가요? 진보적 원내 3당.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경향신문에게. 뭐 그럼 진보당이나 뭐 정의당처럼 하라는 건가요? 그런 의도인지 의도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조국혁신당이 내랑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같은 공조를 하면서 보폭을 맞춰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경향신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 원내 제3당으로서 의회 정치를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 조국의 말과도 일치하는 게 네. 조국이 이번에 당대표 이제 다시 복귀했잖아요. 네. 정치 개혁을 미루는 민주당을 직격해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부추기려고 하는 거라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정당이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죠. 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은 아니니까요. 그럼 조국혁신당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조국혁신당이 그만큼의 세력을 가질 수 있었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뭐 아시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비례로서 12명의 당선을 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위 이제 투표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이 하고 예를 들어서 비례는 조국혁신당이 해주는 이런 역할들도 했었고 또
민주당에서 일정 부분 양보해서 비례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상기한다고 하면 물론 민주당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른 정당이니까. 네. 다만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또는 뭐 이게 자꾸 싸우라 하는 듯한 이런 어떤 발언이나 아니면 이런 기사나 사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건 뭐 어느 정당과 싸워서 내가 뭘 얻어낸다는 개념도 뭐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하니까 무조건 반대, 민주당과 뭐 각을 세우겠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아니지. 당대표 딱 압도적으로 되니까 네네. 뭐 혁신의 대항해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다 혁신이 아닙니까? 본인이 혁신의 대항해 하면서 바로 민주당과 나를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앞두고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죠. 정당이니까. 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서 내가 반사이익을 얻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왜냐하면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민주당을 타격을 주면 나한테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네. 그러다가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쉬운 정치가 누군가 아니면 뭔가를 비난하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비난과 건설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대안을 본인만의 대안, 해결책, 비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진짜 정치인 리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조국 어떠한 행보, 쉬운 정치할지 진짜 리더로의 행보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동아일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감찰관 9년 넘게 공석, 윤석열 실패 보고도 아직도 머뭇거리나 이러한 사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것도 참 황당한데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나 바쁘게 일을 보냈습니까? 지금도 아직 임명이 안 된 자리들도 있어요. 아니 갑자기 지금 임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이 돼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했고 정식으로 취임식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관세 협상했죠, 에이펙 했죠. 이러면서 엄청난 성과를 드러냈잖아요. G20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감찰관 문제 물론 하겠죠. 언젠가 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감찰관 임명하겠지만 윤석열이 안 한 것에 대한 비판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동아일보가 특별감찰관을 9년 넘게 공석으로 둔다. 윤 실패 보고도 머뭇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을 보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엉망진창돼 있는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지금 온 힘을 다 쏟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특별감찰관 논의할 때냐고요. 지금 그거 얘기할 때요. 지금 아니 이렇게 왜 순방 지금 이제 오늘 돌아오시는데 순방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할 소리입니까 대체? 성과 낸 건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인수하고 나서 하루도 제대로 쉴 시간 없이 달려왔어요. 피곤이 쩔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 보고 있으면. 네. 안타까워요. 아프시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지금 특별감찰관이 문제냐고요. 아니 실제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도 이거에 대해서 공석을 뒀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4개월 전에 이미 임명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어요. 안 한 것도 맞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는다. 마치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를 안 하고 있고 피하고 있다. 실제로 지시까지 했는데 이렇게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거는 좀 이게 언론의 기본적인 바람직한 태도인지 아니죠. 가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언론이 조중동 같은 경우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그런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올바른 언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 그런 맥락에서 뭔가 좀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거 갖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니까 뭐 트집 잡을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아까 말씀하신 건 검토하라고 지시도 했고 지금 그거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정상화됐어요.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렸고 그게 지금 6개월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잖아. 네. 근데 지금 특별감찰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체? 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이 자행했던 여러 가지 외교 실책부터 해서 국가적인 민생 파탄 그 모든 것들을 수습하고 있고 정상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못 잡아먹어서 다들 안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야겠죠. 네, 오늘도 네. 화내는 남자, 술 있는 남자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TC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